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근성 대표입니다. 저는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한 36년간 일을 하다가요. 제 나이 한갑 때 은퇴를 하고 현재는 미래화금리 연구 포럼을 통해서 인생 2막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금융 경제를 이제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와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인생 2막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 그리 오래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2015년도에 독일의 경제학자인 크라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초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제 다보스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크라드 슈밥이 이제 다보스 포럼의 의장입니다. 그때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 또 금융인, 기업인, 또 학자들이 한 2,500명이 모여서 한 4일간 이제 여러 가지 포럼을 했던 뭐 그런 시점인데, 그때를 기해서 우리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우리가 1차와 2차 산업혁명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는데요. 1차의 기계화 혁명, 2차의 이제 그 대량 생산 혁명을 소위 이제 그 오프라인 세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정보화 혁명,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혁명인데, 요거를 이제 가상의 세상인 오프라인, 온라인 세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1차와 2차를 서로 융합을 해서 인간을 위해 최적의 지능화되고 자동화되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인간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이제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특징은 그 당시는 물자와 자원을 소유하는, 물자와 자원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은 정보와 관계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어떻게 누가 더 많은 관계를 하면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런 승부가 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인간을 보다 편리하게, 또 인간을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그 일자리 부분이 많이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하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려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의 미래의 고용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면서 현재 직업군 중에 46%의 직업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당장 현재 직업이 다 없어지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없어지는 그 직업 중에 현재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소위 이제 의사라든가 또는 변호사라든가 뭐 계리사, 회계사 또는 금융 전문가라든가 소위 고소득 전문직, 이러한 일을 점점점 인공지능이 대체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요, 로봇 변호사가 등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로봇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 로봇 어드바이저라 하는데 이 상품들도 점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부분에서는 웬만한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정밀 수술은 거의 로봇 수술이 많이 대중화될 정도로 급격히 인간의 하던 일을 점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공장 같은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 조립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점점점 로봇이 조립 라인에 투입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게 되면은 과연 현재 그 조립 라인에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과연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요새 여러분들 가까운 식당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커피숍 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그 종업원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주문대도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커피도 로봇이 타주고 있고요. 또 햄버거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요, 앞으로 전 세계에 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불과 210만 개 정도밖에 안 될 거로 보아가지고 이런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 새로운 어떤 기술,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게 나타나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에 또 시대 변화는요. 세계 경제가 이제 수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장기 그래프로 놓고 보게 되면은 팽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축기가 있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세계 경제는 수축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직전의 팽창기는요, 정확히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60년 동안 세계 경제는 팽창기였던 것이죠. 무려 계속 이제 그 경제가 성장하는 뭐 그런 60년간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2008년도 미국의 이제 그 금융위기를 촉발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무역 교역이 줄어들고 또 보호 무역이 강화되면서 무역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2010년부터 정확히 2010년부터 세계 경제는 수축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기에 들어갔을 때 그 사회적인 현상, 우리 삶은 어떨까? 이걸 또 놓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팽창기 때와는 정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축 사회에서는 이제 그 인구도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용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용 불안이 또 야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택 문제, 주거 문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작년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분 중에서 46%가 20, 30대의 젊은 층이 그 대거 대출을 받고 소위 영끌 끌어들여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이제 폭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 주거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진속이 된다면은 소위 이제 그 빈부의 차가 더 벌어져서 사회적인 불안도 야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경제가 수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또 세 번째 변화는요, 우리 그 주변의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사회가 바뀐지 잘 몰랐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급격히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1년도에 그 인구 구조가 이제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은 얼마 없고 젊은 층과 새로운 이제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 분포를 보였던 것이 1971년도, 소위 그것을 인구 구조를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뭐 건강보험, 장기보험, 연금 같은 경우가 그 당시 1971년도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였을 때 다 설계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가 많이 또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피라미드형이 이제 항아리형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층이 늘어나고 하는 그 항아리형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제 큰 인구 변화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2050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림 나타나는 저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선 국민연금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71년, 그러니까 88년도에 시작됐습니다만은 그 직장인들이 그 연금을 내면서 이제 고령층이 이제 국민연금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에
연금을 낼 수 있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그 혜택을 받는 노인층은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지탱이 될까 이런 문제가 돼서 언젠가는 국민적인 대화합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부터 소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 연령대를 얘기하는데요. 이 연령대는 생산을 주도하는 연령대이면서도 또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대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이죠. 근데 그런 연령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마이너스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서 또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될 것이요. 우리나라가 2045년 가게 되면은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령화 사회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1945년도 가게 되면은 우리가 37%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 37%가 되고요. 일본은 36.9%가 돼가지고 일본을 앞서는 초고령 사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노인 복지 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이제 얘기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도 이제 그 현재 저성장,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이 길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시발점이 바로 인구 변화, 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요, 1992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일본은 그 전만 하더라도 1980년대만 해도 매년 경제 성장률이 평균 4.5%로 견조한 성장을 보였던 나라입니다. 그랬던 것이 또 공교롭게 1992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이 급격히 떨어져서 결국은 0.8%까지 결국은 제로 성장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을 겪어서 이때부터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부동산도 굉장히 이때 변화가 많았는데요. 일본의 부동산 경기는 정확히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5년 동안 부동산에 이제 폭등을 합니다.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86년도에 집을 산 사람들이 거의 4-5배 오를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에 이제 광풍이 일어지고요. 이때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웬만한 빌딩, 건물, 부동산을 막 사기 시작했던 때가 이때였던 겁니다. 그랬던 그 일본의 부동산이 이것도 92년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전환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 상업용 지가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 이상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도 한 66% 정도 가격이 폭락해서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그런 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 경제 성장도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참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참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 시대 변화 중에서요. 우리가 크게 참고해야 될 부분이 우리 삶의 경력 곡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력 곡선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그 학교 공부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은 인생 1막의 삶이 전체인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장수 시대에서는 그게 아니고 인생 2막, 3막 시대가 현 시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그 정년이 3번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선 직장의 정년은 연령대로 보게 되면 55세에서 60세의 연령대를 저는 직장의 정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요, 수입과 지출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입이 높아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물론, 40대부터 그 수익이 커지고 오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자녀들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크게 큰 돈 나갈 일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또 직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많이 또 올릴 수 있는, 받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55세에서 60세에 보통 이제 직장을 은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직장의 정년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끝나고서 이제 일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의 정년을 70에서 75세 연령대를 저는 일의 정년 시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때 가게 되면은 수입과 지출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지출만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60대 이후부터
이제 자녀들 결혼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들 의료비도 많이 지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생의 정년을 저는 85세에서 90세를 보고 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인생의 3번의 정년 시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필요한 것은 70이 넘어서도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분위기는 40이 넘어서도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60이 넘은 사람들이 사이버 대학 같은 데 등록을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부분 더 배우고요. 그래서 인생 2막을 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도 많이 하는 것이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그 대학 교수인 린다 그레틀이라는 여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이런 거를 많이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 수년 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인생의 곡선은 인생 1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 2막과 3막이 계속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게 되면은 인생 1막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습니다. 60에 은퇴하고서 다 두 손 놓고 별 하늘 일 없이 지내는 그러한 그 시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데 더러는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 연도에 많이 관심이 됐던 그 2030 추계 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와튼 교수의 그 마우로 기엔 교수가 쓴 그런 리포트 책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2030년에 가게 되면은 세상의 축이 전환된다, 축이 바뀐다고 이제 예상했던 그런 아주 화제의 작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8개 부분으로 이제 양반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관심 있는 것이 앞으로 그러니까 실버 세대가 다시 재등장한다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2030년에 가게 되면 현재는 밀레니엄 젊은 세대가 주류였다면은 앞으로는 2030년부터는 실버 세대들, 은퇴한 세대들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은퇴자들의 그 취업률, 재취업률 또는 재창업률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퇴자들은 두 손 놓고 노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좀 생산적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도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작년도 우리나라 그 연령대별 그 창업률을 보게 되면은 다행스럽게 50대 이후의 그 세대들의 창업률이 전체 35%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은퇴한 시니어들이 점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규모는 크진 않겠습니다만은 하고 싶었던 일, 그 어느 정도 또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경력 곡선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그래서 그러니까 100세 시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100세 시대의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100세 시대는 60 플러스 40이라고 정의합니다. 60에 은퇴한다고 보고 100세 시대면 우리는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40년을 그야말로 내가 만족스러운 후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평균 4배에 해당됩니다. 48%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빈곤층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층이라는 것은요, 최저 생계비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생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삶을 겪는 우리 시니어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우리가 OECD 평균 3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가지고 100세 시대라는 것이 누구나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저 같은 경우는 사회에 30대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철저하게 자기 생애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100세 시대가 축복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그 젊은 세대들도 자기 인생의 설계를 충분히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대 수명. 기대 수명과 그 평균 수명의 차이는 뭐 한 서너 살 차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기대 수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 그 기대 수명은 80.5세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월등히 많이 기대 수명이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우리나라는요, 20년 전인 2000년에 비해서 무려 7.5세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그만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2040년에 가게 되면은 일본을 능가하는 초고령 그런 국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보다 먼저 앞선 초고령화된 일본의 경우에 사회 현상을 몇 가지 이제 특징 지은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양로원은 점차 교도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은 일본의 그 교도소의 그 수감자들 중에 60세 이상 비율이 한 22%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5명 중에 1명이 이제 60세 이상 고령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사회에는 왜 그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교도소 가는 게 많으냐 보게 되면은 일본에서는요, 편의점에서 그 소위 1000엔짜리 도시락 4번 훔치다 걸리게 되면은 소위 상습 절도가 돼가지고 3년 내지 3년 반 징역을 살게 된답니다. 이때 들어가는 국가 비용이 1인당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늘어나는가를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본의 노인네들이 그 고독한 것을 참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게 되면 하루 3끼 챙겨주죠.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죠. 그 다음에 또 말할 벗들이 있죠. 뭐 이렇게 해서 교도소를 간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최근 2, 3년 전부터 60세 이상 수감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만큼 뭐 22%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거의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 이것도 우리가 일본과는 유사한 그러한 사회 그 형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요, 2060년 가게 되면은 일본 전체 인구가 8,70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현재 전체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1억 2천만 명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에서 일본 사회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근데 이게 우리는 더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일본은 현재 그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이 아직까지 평균 1.21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18년도 2명에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급기야 지금은 0.8명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가게 되면 0.65명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그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 정책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또 결혼하는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은 연간 고독사 비중이 약 한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독사는 주로 그 연령대가 60세 이상의 그 연령층이 고독사를 많이 당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보도된 고독사를 보게 되니까 작년에는 한 3,500명 정도 고독사를 한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독사 3만 2천 명 중에 전체 17%가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는 그야말로 그 무연고 고독사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고독사의 비중을 보고 우리나라의 고독사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왜 50대의 고독사가 많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그 정년 퇴직 또 퇴직 연도가 보통 51.3세. 대기업과 웬만한 기업 51.3세.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규모 기업도 한 54세 되면은 직장을 다 떠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사회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더 올라가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일반 근로자들이 그런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고독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왜 그 50대가 많으냐 하게 되면은 갑자기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직장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매월 받는 봉급도 없죠. 그다음에 그동안 모아둔 노후 대책비도 없죠.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미리미리 다 노후 설계 준비하고 좀 노후 자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모습은 내일 비록 소위 잘릴지라도 그 전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노후 대책, 노후 준비가 다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앞으로 현재 우리 근로자들은 그런 대책을 많이 또 세워야 되는 현실은 또 인식을 해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받는 봉급이 안 들어오죠. 모아둔 돈은 없죠. 점점점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고 점점점 외톨이가 돼서 홀로 이제 외톨이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무 데도 없는 고도살 당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일본의 그 현상 중에 특징적인 것이요. 일본은 버려진 집이 많습니다. 버려진 집이 한 820만 호 보는데 일본은 전체 가구 호수를 한 6천만 호 보고 있습니다. 6천만 호 중에 13.7%에 해당되는 820만 채가 이제 버려진 집, 빈 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주요 도시 다니다 보게 되면은 주요 도시, 그 도심지 지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 중에 버려진 집이 막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로 된 주거지역이라면 일본은 아직도 단독주택이 이제 주로 된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2, 3년 전부터 버려진 집이 한 120만 호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농어촌 산간 지역에 버려진 집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저도 이게 그 강의하러 지방에 다니다 보게 되면은 저는 가끔 놀라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아파트들이 막 그냥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떨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버려진 집이 결코 남의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참 주택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사회생 중에서요. 우리도 비슷합니다만은 그 생애 미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애 미혼율은요. 만 5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그러니까 남녀를 얘기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생애 미혼율이 남자가 22%, 여자가 17%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생애 미혼율이 남자가 한 19%, 여성이 한 15, 6% 이렇게 우리나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 결혼들 안 합니다.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애를 낳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건데 이것도 전체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우리 그 결혼 문제라든가 또 출산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결혼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애도 많이 낳는 그런 사회가 복을 받는 그 사회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변화 중에 하나가요. 우리 그 생활에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요. 가족 관계와 자녀 교육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 황혼 이혼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황혼 이혼 비율이요.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연간 한 15,000건 정도였던 것이 1980년도에서는 한 34,000건 정도, 한 2배가 늘어났죠. 이것이 2018년도에서는 무려 108,000건, 3.4배가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황혼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혼 이혼이라는 개념은 결혼 후 30년이 지난 그 부부들을 얘기하는 이혼율이고요. 그래서 황혼 이혼 비율이 결혼한 지 4년 미만의 신혼 부부들 이혼율보다도 크게 앞선 것이 벌써 우리나라는 한 7, 8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황혼 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황혼 이혼 중에서 그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8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내들이 이제 그 이혼을 청구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건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갈등을 겪는 것도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저는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서로들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 가계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화두로 다뤄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또 가족들하고 대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의 대화 시간이 제일 짧은 나라 중에 하나로 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퇴하고 시니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 문제인데 평소에 대화를 잘 한다든가 서로 가족 관계를 좀 원만하게 유지한다든가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항원이혼율이 높아지겠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전체적인 세계 경제도 안 좋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당분간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냐 나빠지냐 보는 것 중에서 지표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 기성고가 어떠냐를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어떠냐를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취업자 수가 느느냐 줄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3가지 지표가 계속해서 우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환경에서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어떤 면에 관점을 두는가 되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뭐 고액의 가해를 시킨다든가 학원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이 이제 부모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해나 이제 학원 보내는 거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좀 더 강하게 우선 자립교육과 그다음에 금융경제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이것은 사회나 학교에서 많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챙겨서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 자립교육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무한대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거의 부모들이 책임지는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0.1%밖에 부모가 그 자녀 대학 등록금 대주는 나라인 겁니다. 일본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뭐 7%가 부모들이 이제 대학 등록을 대주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너가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은 처음에 들어가는 입학금만 엄마 아빠가 대줄 거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벌어서 대학을 마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원의 한계를 긋는 젊은 부부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결혼 자금을 대줘야 되는데 결혼 자금 문제도 우리 현재 부모들이 무한대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주는 걸 하나의 그 미덕으로 보는데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결혼 자금도 너가 사회 나가서 돈을 번 범위 내에서 결혼 자금하고 아빠 엄마는 조금 보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미국은 만 20세가 되게 되면은 대부분 그 가정을 떠납니다. 독립합니다. 독립하고 결혼할 경우도 또 이런 게 많은데 어느 날 청첩장이 날라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합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런 청첩장을 받고 가서 부모들이 가는 경우가 더러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우리나라도 자녀들의 결혼 자금도 이제 많이 대줄 수가 없죠. 한 60에 은퇴하고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녀 결혼할 때 그동안 마뒀던 노후 자금 한 40~50%가 없어지고요. 나머지는 또 의료비로 나가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노후에 가면 갈수록의 그 생활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의 답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참고로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3%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입니다. 전체 한 1,500만 명 정도, 이스라엘에 한 750만 명, 나머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750만 명 살고 있고 그 중에 3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주로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민족이 그동안 역대 노벨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소수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 자녀 교육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만 20세에 합니다만은 만 13세 성인식이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정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지들 다 이제 초청하고 오게 하는데 올 때 친지들이 봉투 하나씩 들고 옵니다. 저희 격려금을 주러 줍니다. 이 격려금을 다 합치게 되면은 뭐 많은 집은 많고 좀 적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돈 격려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때 유산 있는 할아버지 유산을 남겨서 4,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부모들 애 데리고 이제 금융기관 가서 은행 예금도 터지고 주식 펀드도 가입해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자녀와 주로 이제 아빠들이 자녀와 너가 갖고 있는 펀드가 네가 산 주식이 어떤 기업이라는 게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는 자연스럽게 한 6년 동안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또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학교 과목 중에 모의 투자 과목도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년간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 한 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한 5천만 원 기준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6년 후에 이제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은 대학 등록금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의 대학 진학률이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 80% 가까운 그 애들은 창업을 합니다. 어떤 창업을 하느냐? 우리처럼 뭐 커피, 치킨 이런 창업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현재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IT 관련된 그런 창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 유대인들이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무관치 않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자녀 교육을 좀 신경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대인들은 성인식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 그런 가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애를 가급적 멀리 여행을 보냅니다. 집에서 멀리. 그러니까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해외로 여행을 보낼 때 편도 요금만 끊어줍니다. 부모는. 돌아오는 것은 네가 알아서 돌아오라라고 이런 자립교육. 이것이 왜 이러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 부를 때 사브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브라가 뭔가 하게 되면은 강활한 그 사막에서 선인장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꽃방울이 바로 사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서 너의 인생의 꽃을 피워댄다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자립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금융투자 교육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현재 세계적인 금융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유대인들이 대학 진학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올려서 했던 기업들, 유니콘 기업.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커가고 있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머리도 좋고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IQ가 더 높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키워낼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 시대와 사회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몇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주요한 이슈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세계 경제가 수축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축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황 자체가 몇 년 전 좋았던 시절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도 우리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곡선도 이제 많이 바뀌고 인생 2막 3막 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은퇴했다고 두 손 놓고 놀기만 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도 중요하고 이제 자녀들 교육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자녀 교육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부모들이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의 성공했던 자녀 교육의 비법도 우리가 좀 많이 캐치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회,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현명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